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오늘 함께 부동산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면은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뒷 일을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 발표로.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1주택자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특례라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 양도세 비과세 특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살펴보면 별게 없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가장 컸던 충격적인 내용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사유재산권 침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돼서 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실거주를 안 하는 케이스들이 분쟁의 요소가 되니까, 이제 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일정하게 또 고지를 해주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주택이, 이런 고지에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새롭게 도입 예정인 이 상생 임대인 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생, 착한 임대인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임차인 지원 강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들을 더 구제해주기 위한 강화로 되어 있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해서 5% 이내로 올리게 되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실거주 요건이 붙는 지역들 있잖아요. 실거주 요건이 2년인 경우, 요것을 상생 임대인이 되면 1년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게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생 임대인 제도 특례는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12월 20일 발표일 이후부터 22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을 해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21년 12월 20일부터 22년 12월 31일 사이 신규 갱신 계약 체결된 경우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1가구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케이스죠. 본인은 임차 전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주택을 하나 임대를 놓고 가지고 있는 케이스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또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이니까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본인이 전월세 거주하면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절대 다수는 그냥 본인 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케이스가 많고, 아니면 그 다주택자 인 케이스가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임차인들을 정말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이라면 다주택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서 그들의 물량이 5% 이내로 제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전월세로 살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물량을 실거주 기간을 1년 단축한다고 해서 과연 시장의 그 수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가와 월세가 폭등해서 보호받을 수 있냐라는 물음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5% 이내로 제어하는데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공시가격이 좀 높은 주택들, 고가주택들일 텐데, 예, 공시가격 9억 이하로 또 제한을 한다? 예, 다주택자도 아니고, 또 공시가도 낮은 주택들, 5% 이내로 제한한다? 저는 사실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약간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이번에 발표에 약간 임차인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월세세 공제율을 상향하겠다고 한시적으로, 또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2022년에 한시적으로 월세세 공제율 상향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반전세 월세는 증가하고 있죠. 확대되고 있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가. 예. 임차인에 대한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세 공제율을 2022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국민주택 85제곱이죠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이러한 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세 공제 혜택을 준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5%, 초과인 경우 12%. 이게 원래 12%, 10%였는데 3%, 2% 상향시켜주는 거죠.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이미 이제 2022년에 월세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들을 위한 이러한 공제율 상향을 위해서 보호해 주겠다. 굉장히 뭐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상생 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3종 세트야, 또. 자, 세 번째는 갱신 거절한 임대인, 반면에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또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뭔고 하니, 이게 가장 저는 충격적인데, 계약갱신 거절당한 임차인들은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정보 조회 편의성을 제고해서 이러한 그 서비스가 나온다. 자, 해당 주택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임차가 나갔는지,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디서? 임대차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뭐 문자를 보듯이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게끔 해당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실효성이 있는가, 시장이 정말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쟁을 더 낳는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미 이제 나가고 나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크다.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은 뭐 중개료나 뭐 이사비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다가도 뭐 매도 의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뭐 억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치우치게 임차인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해당 주택의 주인은 임대인인데 왜 임대인의 그 정보들이 한번 살았다고 해서 뭐 소유권이 있지 않은 임차인에게 이런 정보들이 나간다는 것 자체도 큰 논점이 아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3종 세트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과연 이 3종 세트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일까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시장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 그냥 이거는 포퓰리즘 보여주기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상생 임대인도 1년을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1년의 실거주 요건이라도 실거주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2년이 아예 삭제가 되고 실거주 요건 없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가구 1주택 자임과 동시에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 대시 시점에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한계점이 있는데 과연 1년 가지고 이분들이 5% 이내로 맞출까? 예. 자, 일단 전세가 상승, 이분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가 급등에 의해서 투자금 회수 또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자본을 또 움직임으로써. 근데 요거를 실거주 1년이랑 바꾸냐 할 때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건데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중요할까? 차라리 저는 전세 투자금 회수 및 기회비용이 더 커 보이지 않을까? 이들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이니까. 예. 그리고 없는 비용으로 쪼개서 사놨기 때문에 막상 실거주가 와닿진 않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주택을 처분할 목적이 있어야, 처분할 계획이 있어야 이 실거주 요건을 따질 텐데 이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좀 길게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바로 와닿진 않는 분들, 뭘 팔할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를 비교를 해볼 텐데 비교조차 저는 대상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종 세트를 보면 이 2022년에 닥친 것은 정부가 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을, 그것도 급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가치. 전월세는 현재 가치예요. 지금 주택이 많느냐 없느냐 이 재고량에 따라서, 유통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임대 입법이 문제됐던 게 뭡니까?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면서 계약갱신된 물량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은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서 서울의 중심지를 기점으로, 중심지를 중심으로다가 가격이 급등한 모양새를 보여줬잖아요. 일부 지역은 매매가 상승보다 훨씬 높게도 나왔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이번에 또 갱신 청구권이랑 약간 결이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 계약을 유지해라라는 거거든요.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 5% 내로 하는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량을 한정된 물량이긴 하지만 또 잠글려는 제도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왜곡의 정책 방향이라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상생 임대인도 아무나 될 수 없고 요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직전 계약 개념이 있어요. 직전 계약 개념. 그래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지 상생 임대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되어서 상생 임대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이거를 노리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매수 후 신규 체결 임대차 계약은 안 되고,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지금 이후에 하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누군 되고 또 누군 안 되고 되게 어렵잖아. 이것도 또 공부해야 돼. 참 이거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이 정책 방향이나 정책들이 너무나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등장해요. 상생 임대는 또 뭐냐고요. 자,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게 나왔고, 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나왔던 3종 세트에 관해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와 매물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